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에는 미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와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남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성격의 소유자인 미생은 무슨 일 있어도 꼭 나가서 기다리겠노라 다짐을 한 뒤 헤어졌습니다. 약속한 그날 그 장소에 미생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는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개울물이 범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미생은 시간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조금만 더 여기서 기다리자는 생각에 다리 밑을 떠나지 않고 교각을 붙잡고 버텼으나 끝내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사기의 소진전에는 미생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생의 믿음이라는 말로 사소한 명목에 끌려 융통성 없이 약속만 굳게 지키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미생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사소한 명목에 끌려 귀중한 목숨을 소홀히 하는 자라고 여기며 그의 어리석음을 규탄하십니까? 오로지 목전의 돈과 공천에만 연연하는 현실에서 가끔은 우직한 신의를 가진 이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이상 한자 돋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시대 진나라에 상앙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리 크지 않은 나무 하나를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성의 남문에 세우고는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자가 있으면 열량을 주겠다며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이 없어 다시 한번 알리는데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자가 있으면 쉰량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반신반의하면서 나무를 들어 옮기기 시작하였고 결국 북문에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이를 본 상황은 즉시 그 사람에게 약속한 쉰량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황의 숨은 뜻은 법률을 변경하여 국가의 부강을 도모하려 하나 백성이 자기를 믿지 않을까 염려하여 낸 꾀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정부는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자 백성의 신뢰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법령을 반포했고 백성들은 상황을 믿고 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였기에 법률은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의 상군전에는 사목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옮길사, 나무목, 갈지, 믿을 신이 합쳐진 말로 나무를 옮겨 신뢰를 얻었다는 뜻인데 위정자, 즉 정치를 하는 자가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남을 속이지 않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충분히 하며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라 답했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믿음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은 그럴싸한 약속을 내세워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는 이때 정치인이라면 한 번쯤은 새겨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 돋보기였습니다. 춘추시대 끝 무렵 오나라와 월나라는 치열한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는 월나라의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이에 한이 맺힌 월나라 임금 구천은 미색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오나라 왕에게 절세의 미인을 골라 그의 품에 안겨주어 음락과 술의 절은 무골충으로 만들어버려서 자멸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선발된 미인이 바로 월나라의 서씨였습니다. 오나라 왕 부차는 월나라에서 진상되어 온 그녀를 보자마자 흠뻑 빠지고 말았고 점점 서씨가 연출하는 음락에 푹 빠져 국사는 대신들에게 맡기고는 자신은 그저 그녀와 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나라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걸림돌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서씨가 심한 가슴앓이로 고생하게 되었고 백약이 무효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씨는 부차의 양해를 구해 친정으로 떠났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길을 가면서도 가슴의 통증 때문에 늘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는데도 워낙 뛰어난 미모이기 때문에 그 찌푸림이 보기 싫기는커녕 오히려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온 것인지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한 추녀가 그런 행동이 미인들이 하는 아름다운 자태인 줄 알고
서씨처럼 자기도 얼굴을 찌푸리면 훨씬 예뻐 보이지 않을까 싶었던지 일부러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본 몇몇은 그녀를 흉보기 시작했으며 어떤 이들은 기겁을 하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아예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장자의 외편 천운에는 서시봉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선역서, 베풀시, 받들 봉, 마음심이 합쳐진 것으로 서시가 가슴을 움켜잡는다는 말로 남을 함부로 흉내내다가 웃음거리가 됨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형 그리고 체형 및 키는 생각지도 않은 채 무슨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매는지 보고는 그것을 따라 사며 심지어 머리 스타일까지 따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시대의 세종대왕께서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수양대군에게 명하여 만든 석보상절에는 아름답다를 아답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아는 나자로 아름답다는 곧 나답다로 바꿔 부를 수 있습니다. 즉 나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적당히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모습을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맹목적인 행동은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자 돋보기였습니다. 한나라라는 이름으로 통일이 되었을 당시 한나라가 북방의 흉노에 대처하느라 신경 쓰지 못한 중국 서남 지방에는 그 지역의 부족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단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곳이 다동이 다스리는 야랑국이었습니다. 다동은 자기 세력권을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영지에 있는 산이 가장 높은 줄 알고 있고 또한 자기 눈앞의 물가가 가장 크고 넓은 강인 줄 아는 야랑국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이며 자기가 그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라 여기며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라 사신이 인도로 가던 중 야랑국에 들리게 되었는데 다동은 그 사신 일행들을 환대하며 연회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한창 자리가 무르익었을 때 다동이 사신에게 이 야랑국과 한나라가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에 사신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으며 한나라는 수십 개의 군으로 되어 있으며 군 하나만 하더라도 야랑국의 몇 배는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동은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훗날 남월 지역의 반란진압에 적극 협력한 공으로 한나라의 무죄로부터 왕의 자코를 하사받고는 완전한 한나라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사기의 서남이열전에는 야랑자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밤야 사내랑 스스로자 큰 데가 합쳐진 것으로 야랑이 스스로 크다고 한다는 말로 우매한 무리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하여 잘난 체하고 뽐냄을 비유하는 것으로 식견이 좁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자신이 가장 잘난 줄 아는 착각 속에 빠진 사람을 뜻합니다. 과거 중국 국가대변인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관한 중국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이 야랑자대하며 정세를 오판하고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자마자 과연 겸손과 교만은 평행선에 놓여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 돋보기였습니다.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농부가 밭을 갈다가 잠시 쉴 요량으로 밭 한가운데 위치한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풀숲에서 토끼 한 마리가 뛰어나오더니 그대로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죽은 토끼를 먹을 생각에 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그 농부는 일도 하지 않은 채 매일같이 그루터기에 앉아 토끼가 튀어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사이에 밭은 점점 황폐해졌고 농부는 온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비자의 오두편에는 수주대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지킬수, 그루주, 기다릴대, 그리고 토끼토가 합쳐진 것으로 그루터기에 지키고 앉아 토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말로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뜻합니다. 한비가 살았던 시기는 전국시대 말기쯤으로
기술도 많이 발전했으며 생산도 높아졌으며 사회도 많이 변해갈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가들은 옛날이 좋았다고 하여 새로운 시대에 순응하지 못하고 낡은 제도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그들을 그루터기 옆에서 토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얄팍한 경험이나 얕은 지식에 매이면 변화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운에 맞들이면 땀의 소중함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참된 농부는 그루터기를 바라보지 않고 그 시간에 땀 흘리며 밭을 갑니다. 감사합니다. 한자 돋보기였습니다. 전국시대 연나라 소왕이 자기 나라의 많은 땅을 빼앗고 아버지의 목숨까지 앗아간 제 나라에 원수를 갚고자 하였지만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뜻을 같이 할 인재가 없어 고민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지혜롭다고 이름난 곽괴를 찾아가 그 방법을 묻자 곽괴는 소왕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내용이 옛날 한 임금이 천금을 내걸며 천리마를 구하려 하였으나 세상 사람들이 말 한마리에 정말 천금을 줄까라는 의심에 그 누구도 자기가 가진 천리마를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천리마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자 자기에게 천금을 주면 반드시 천리마를 구해오겠다며 한 관리가 나섰습니다. 그는 방방곡곡 수소문한 끝에 천리마가 있다는 곳을 찾아갔지만 안타깝게도 그 말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천리마의 뼈다귀를 500금이나 주고 산 뒤 임금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뼈다귀를 500금이나 주고 사왔단 말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에 그 관리는 천리마는 워낙 귀한 말이기에 모두가 꼭꼭 숨겨놓고 내놓지 않지만 죽은 천리마 뼈다귀를 500금이나 주고 샀다는 소문이 나면 진짜 살아있는 천리마를 팔겠다는 사람들이 궁 앞에 줄을 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천리마를 가진 주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여 임금은 천리마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며 곽괴가 소왕에게 말하기를 현명한 인재를 원하면 자기를 먼저 후하게 대접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하 인재들이 곽괴와 같은 이도 후한 대접을 받는데 내가 가면 어찌 되겠느냐며 하고 몰려올 것이니 자기를 죽은 말에 뼈다귀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후 소왕이 곽괴를 급진히 대접하자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정말 인재들이 몰려왔습니다. 이후 소왕은 이들이 가진 힘과 지혜를 빌려 제 나라를 공격해 큰 승리를 거두고 잃었던 땅을 되찾았습니다. 전국책 중 연책에는 매사마고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할매, 죽을 사, 말마 그리고 뼈고올이 합쳐진 글자로 죽은 말에 뼈다귀를 산다는 말로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공을 들이거나 시대에 맞는 인물을 찾기 위한 노력, 하찮은 인재라도 우대해주면 유능한 인재가 모여들을 뜻합니다. 매번 여야 정치권은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만 되면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후보자는 대부분 부적격 판정을 받는 이때 새롭고 참신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인물을 찾기 위한 노력, 즉 매사마고올이 주는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자 돋보기였습니다. 춘추시대 송나라에 양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송나라는 강력한 제후국으로서 그는 내친 김에 패자가 되고자 노력했으나 초나라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두 나라는 전면전을 벌이게 되어 홍수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가 대치하게 되었는데 송나라가 먼저 진을 다치고 기다릴 무렵 초나라 군사가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송나라의 목이라는 사람이 즉시 공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양공은 군자는 막힌 곳에서 사람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대가 싸울 준비를 마치기 전에는 공격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이윽고 초나라 군대가 전열을 갖추자 그때서야 공격 명령을 하달했으나 병력이 약한 송나라는 대패하고 말았으며 양공 또한 부상을 입은 후 병세가 악화되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18사략에는 송양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송나라 송, 도울 양 갈지 그리고 어지른이 합쳐진 글자로
말 그대로 송나라 양공의 어질미라는 뜻으로 분수도 모르고 자신의 처지도 모르면서 쓸데없이 남을 동정하는 어리석은 어짐 또는 쓸데없이 베푸는 인정을 말합니다. 국가 간의 무역 또는 전쟁에서는 존중 배려의 명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특히 승자와 패자가 극명히 나뉘는 스포츠 경기에서는 본인만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승리를 이끌어내는 전략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패배와 승자의 조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자 돋보기였습니다. 춘추시대의 월나라가 패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구천을 보좌한 법녀와 문종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구천은 큰 공을 세운 법녀와 문종을 각각 상장군과 승상에 임명하였지만 구천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월나라를 탈출해 제나라로 간 법녀는 월나라에 남아있는 문종이 염려되어 새 사냥이 끝나면 좋은 활도 감추어지고 교활한 토끼를 다 잡고 나면 사냥개는 삶아진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신하도록 충고하였지만 문종은 월나라를 떠나기를 주저하다가 구천에게 반역의 의심을 받은 끝에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사기의 월왕구천세가에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끼토, 죽을 사, 개구 그리고 삶을 팽이 합쳐진 글자로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는 삶아진다는 뜻으로 소중히 여기다가도 쓸모가 없게 되면 천대하고 쉽게 버림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토사구팽은 초안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초패왕 항우를 무찌르고 천하를 통일한 한나라의 유방은 가장 공로가 많은 한신을 초왕의 자리에 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방의 입장에서는 한나라의 총사령관이었고 능력 또한 뛰어난 한신의 힘이 두렵기만 하였습니다. 언젠가는 한신의 힘이 황제인 자신을 능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유방은 결국 한신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마침 항우의 부하이자 전쟁 중 자신을 많이 고전하게 했던 종리매라는 장수가 옛 친구였던 한신에게 의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방은 이를 빌미로 한신에게 종리매를 체포해서 들어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유방의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종리매를 더 숨겨주었습니다. 이에 진노한 유방은 한신에게 순순히 나와 자신을 만나든가 아니면 군사로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죄가 없다는 생각에 순순히 유방을 만나기로 결정한 전날 한신의 한 신하가 유방에게 종리매의 목을 가져가면 유방이 기뻐해 우리를 다시 신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종리매는 유방이 초나라를 건드리지 않는 것은 그대의 힘과 더불어 자신이 있기에 두려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인데 만약 나를 죽여서 데려간다면 한신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뒤 스스로 자결하였습니다. 종리매가 자결하자 그 목을 유방에게 가져간 한신은 모반죄로 체포되어 장안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려 포박당한 그는 법녀가 문종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을 인용하여 교활한 토끼를 사냥하고 나면 좋은 사냥개는 삶아 먹히고 하늘 높이 나는 새를 잡고 나면 좋은 활은 곡간에 처박히며 적국을 이기고 나면 지혜 있는 신하는 버림받는다고 하더니 한나라를 세우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 내가 고조에게 죽게 되는 구나라며 분개하였습니다. 이후 장안으로 압송된 그의 신분은 해음으로 격하되었고 유방이 원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운 동안 유방의 부인 여후와 소아에 의해 반란을 공모했다고 모함받은 후 참살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의 해음후열전에도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현재 뜨거운 이슈인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조정 압박, 이른바 라인 사태가 있습니다. 이는 일본 최대 검색 플랫폼인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소프트뱅크가 검색부터 쇼핑, 메신저, 간편결제 등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네이버의 라인의 협업을 먼저 제안하여 네이버의 기술을 전수받은 것인데 이제 와서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토사구팽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라인을 세계적 메신저로 키웠지만 경영권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용자들이 라인 지키기에 나섰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라인야후가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미온적인 지원과 대응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 돋보기였습니다. 춘추시대의 오나라와 월나라는 늘 싸우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는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거센 비와 함께 거친 파도가 들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배가 뒤집히려는 순간이 오자 오나라 월나라 할 것 없이 서로 왼손과 오른손이 되어 필사적으로 호흡을 맞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손자의 구지편에는 오월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성씨 또는 나라 이름 오, 너물월, 한 가지 동 그리고 배주가 합쳐진 것으로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뜻으로 아무리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같은 위기를 맞으면 서로 돕고 협력한다는 것으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손자는 오나라와 월나라가 지금은 사이가 좋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같은 위기를 맞으면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할 수도 있다는 말을 비유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모가디슈는 90년대 초 서로 적대시하던 소말리아 내 남북 대사관들이 내전이 발생하자 서로 협력하여 그 나라를 탈출하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이 또한 적대 관계의 사람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오월동주의 한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야 정치권이 공생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관계라 볼 수 있는 지금 성난 민심을 생각하여 서로 힘을 모으는 오월동주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 돋보기였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한 번쯤 진시황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리장성과 아방궁으로 유명한 그는 유럽처럼 여러 나라로 나뉠 뻔한 대륙을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통일시킨 뒤 스스로를 황제라 칭한 그는 사람됨이 몹시 잔인하고 냉혹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진 이유 중 하나가 황제가 된 그는 무력 통일을 뒷받침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통일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유학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앙집권의 9년제를 채택한 진시황과는 달리 봉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진시황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책 외에는 모두 수거에 불태웠으며 자신의 부덕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선비를 구덩이에 파묻어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시황의 분석행유 사건입니다. 사기의 진시황 본기에는 분석행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석행유란 불사를 분, 글서 그리고 구덩이갱 선비유를 가진 글자로 진시황이 학자들의 정치적 비판을 막기 위해 민간의 책 중에서 의학, 복서, 농업에 관한 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서적을 불태웠으며 수많은 유생들을 구덩이에 묻어 죽인 일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실 진시황은 인재를 소중히 여기며 헛된 명분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이 실수를 했다고 여기면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는 시정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나라 멸망 후 그 뒤를 잇는 국가에서는 분석행유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사사로이 경전을 가지고 유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계속 있었던 점을 들어 언론과 사상을 탄압하는 조치는 있었겠지만 분석행유가 실제로는 없었을 것이라고 여러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분석행유가 있고 없고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역사적 퇴행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자기네 문화유산을 자기들 손으로 없애놓고는 이제 와서 남의 나라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며 탐내고 있는 지금과 더불어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자신이 가진 힘으로 언론을 막아 전횡을 일삼고 사상을 탄압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는 지금 우리는 분석행유의 배경과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 돋보기였습니다.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황은 자신이 가진 권세를 오래 누리고 싶어 불로초를 찾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불로장생을 꿈꾸지만
결국 태자 부소에게 다음 황위를 넘긴다는 말과 함께 5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시황 사망 당시 태자 부소는 흉노족을 막기 위해 변방에 나가 있어서 그의 곁에는 호해라는 어린 왕자만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명 대신이었던 환관 조고는 현명하고 똑똑한 부소보다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호해가 다루기 쉽다는 생각으로 다음 황위는 호해가 이어받고 부소에게는 자결하라는 거짓 조서를 꾸몄습니다. 효심이 강했던 부소는 가짜 조서를 그대로 믿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조고는 황제가 된 호해로부터 권력을 독차지하여 세상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었으나 욕심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황제의 자리까지 넘보았습니다. 그러나 하찮은 출신 때문에 신하들이 따르지 않으면 이를 그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누가 자신의 편인지 신하들을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사슴 한 마리를 호해 황제에게 바치며 이것은 귀한 말이니 황제께 바친다고 하자 황제 호해는 웃으며 이것은 사슴이지 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조고는 연신 이것은 말이지 어찌 사슴이냐며 반문을 하자 황제는 다른 신하들에게 이게 말로 보이냐고 물었는데 이 과정에서 조고는 뒤돌아 신하들의 반응을 살피며 누가 자신의 주장에 토를 달며 걸림돌이 될 것 같은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슴이라 말한 신하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들을 추방하거나 숙청해서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피바람을 일으킨 조고의 말에 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그는 호해 황제를 죽게 만든 뒤 직접 황제에 오르기로 하였으나 부소의 아들 자영을 허수아비 황제로 삼아 악행을 계속 저지르다가 자신이 직접 황제로 세운 자영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추방당한 신하들이 대거 항우편으로 들어가면서 진나라가 멸망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사기의 진시황 본기에는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가리킬지, 사슴록, 할위 그리고 말마가 합쳐진 것으로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한다는 말로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하거나 진실을 숨긴 채 거짓 행동으로 상대를 농락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과거 크게 이슈가 되었던 윤 대통령의 막말 외교 사건 때 자막이 아니어도 웬만한 사람은 윤 대통령의 말이 MBC의 자막과 거의 일치한다는 걸 아는데도 국민의힘은 비속어가 아니라 MBC의 자막 조작이라며 억지를 부렸으며 엉뚱한 말로 들린다는 해괴한 전문가의 해석까지 동원해 국민 모두를 우롱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댓글 공작으로 상대를 끌어내려 자신을 유리하게 하거나 또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와 주장을 하는 각종 미디어와 SNS가 국민을 미혹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개개인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지적 능력과 더불어 분별력을 갖춘 존재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 돋보기였습니다. 유비와 조조 등 1세대의 영웅들이 사라진 뒤 총나라의 승상 제갈량은 위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성도를 출발하여 한중을 장악한 다음 기산으로 진출하여 위나라군과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제갈량의 공격을 받은 조에는 사마이를 보내 방비토록 하였는데 사마이는 스스로 20만 병력을 이끌고 기산에 달려와 방어진을 구축한 뒤 사활을 건 일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갈량은 결전에 앞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급품인데 그 수송로인 가정을 어떤 장수에게 맡기느냐로 골몰하였습니다. 제갈량이 한참 고심하던 그때 친구이자 참모인 마량의 아우 마속이 그 임무를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마이에 비해 부족하다고 여긴 제갈량이 한참을 주저하자 마속은 자신도 병서를 많이 읽었고 군사 전략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말과 함께 실패하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제갈량은 마속에게 위나라군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말한 곳에서 지형지물을 이용하며 섣불리 자리를 움직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출정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도착한 마속은 나름대로 그곳 지형을 살펴본 결과 제갈량의 작전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산 정상에 진을 치고 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산기슭을 포위한 위나라군에 의해 식수와 식량이 동이 나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크게 후회한 마속은 결사의 각오로 포위망을 뚫고 내려왔으나 대부분의 부하들은 죽고 홀로 구사일생으로 제갈량의 본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제갈량은 마속의 재주를 아끼는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군율은 엄격하다는 것을 전군에 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군율을 어긴 마속을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이후 마속은 제갈량에게 절한 뒤 형장으로 향했고 제갈량은 소매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고 합니다. 삼국지의 마속전에는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무릎과 벨참 그리고 말마와 일어날 속이 합쳐진 것으로 울면서 마속을 벤다는 말로 큰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법과 규율의 공정함을 위해 사사로운 정은 배제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무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라도 도덕과 공정 그리고 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국가를 유지하는 근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통함을 동반한 비장함 없이는 쉽지 않겠지만 더 늦기 전에 읍참마속을 행동으로 보여줘서 정의와 공정을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 돋보기였습니다. 우리는 앞서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고사성어의 주인공이자 제갈량에 의해 차명을 당하는 마속은 이른바 마시오상이라 불리는 오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마속에게는 위로 4명의 형이 더 있었는데 그들 모두 인품과 재주가 뛰어났으나 그 중에서도 넷째인 마량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썹에 흰 털이 섞여 있어 백미라는 별명으로 불린 그는 재주가 비범하여 명성이 자자했는데 제갈량과는 서로를 위해 목이 잘린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경지교를 맺을 정도였습니다. 약간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쓰인 삼국지 연의에서 관우가 화타에게 수술받을 때 바둑을 두는 상대로 설정되었습니다. 뛰어난 덕성과 지모로 남쪽 변방의 오랑캐들을 평정하고 내정과 외교에서 뛰어난 재주를 발휘하면서 유비가 형주와 입주 그리고 한중까지 얻을 수 있게 큰 활약을 하다가 이릉대전에서 36세의 나이로 전사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여럿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백미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삼국지의 촉지 마량전에서 유래한 것으로 같은 또래, 같은 계통의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흰 눈썹, 즉 백미라 부르며 지금은 사람뿐만 아니라 뛰어난 작품을 이야기할 때도 백미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고사는 각종 언론과 시사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로 한 번쯤 그 유래를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 돋보기였습니다.